네, 이제 2시가 되었으니까 아직 안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요. 비도 오기도 하고 날씨 계속 흐리다가 오늘은 저희 낭독회 이름에 걸맞게 따뜻한 한낮의 낭독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즐겁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낮의 낭독회 시작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 소개를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드릴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 줄여서 오낭연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서혜정 낭독연구소에서 전문가반까지 모두 수료하신 분들 중에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낭독도 공부하고 오디오북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아직 그 낭독이라는 것이 익숙치 않은 대중들에게 낭독이 무엇인지 오디오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북 나레이터들을 알리려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성우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오늘 낭독을 들어보시면 성우와는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유려한 목소리로 캐릭터에 맞게 연기를 한다기보다 책에 있는 텍스트를 말로써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북 나레이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낭독하시는 분들도 모두 오디오북 낭독 연구회 소속의 현직 북 나레이터들입니다. 그 중에 엄선된 저를 포함해서 엄선된 3명의 낭독가가 하나의 책을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잠깐 소개드릴게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낭연의 윤희로 활동하고 있는 권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북스타그램 하고 계시는 인플루언서죠. 책여행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혜수 선생님, 그리고 웹소설의 여왕입니다. 조이풀 조이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미영 선생님입니다. 저희 오낭연에는 이 3분 말고도 보석 같은 목소리를 가진 다른 낭독가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저희 앞으로 이 낭독회 계속 하고 할 거거든요. 앞으로의 낭독회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책은 우리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순천향대학교 소아응급실의 이주영 교수님이 마음으로 눌러 쓴 당직일지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픈 아이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뛰어가셨던 그런 기억이 다 있을 텐데요. 그때 그 마음을 떠올리시면서 이 낭독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첫 낭독은 저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공동육아. 엄마가 잠들었다. 모처럼 환자가 많지 않은 날이었기에 바로 옆 비어있는 침상에 누워 편히 주무셔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아이 곁에 뭉클인 채 새우잠을 잘 뿐이었다. 모니터는 깜빡깜빡 전멸하며 비슷한 수치들 사이를 오르내렸고 아이는 이제 집에 가도 될 정도로 안정된 듯 보였다. 깨울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엄마가 가늘게 눈을 떴다. 언제 가시는 게 편하겠느냐고 조용히 물으니
집에 아빠가 자고 있어 데리러 오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금 더 있다가도 되겠느냐고 했다. 그럼요. 마침 오늘은 조용하네요. 좀 더 주무세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하루 온종일 씨름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엄마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다섯 걸음쯤 걸어나와 큰 유리문을 닫는 순간 아이가 뒤척이는 게 보였다. 그러자 덮고 있던 애착 이불이 헤쳐지며 아이의 동그란 배가 드러났다. 나는 다시 유리문을 열고 조심조심 들어가 윗옷을 내려 아이의 배를 덮어주고 애착 이불이 풀리지 않도록 몸을 반쯤 감아주었다. 엄마 팔과 겹치지 않게 아이의 팔을 빼준 뒤 3초쯤 함께 잠든 아기와 엄마를 바라보았다. 간호사실에는 지금 새로운 환자도 없고 아이도 괜찮으니 잠시만 불을 꺼달라고 부탁했다. 간호사들은 조용히 일어나 몇몇의 아이들을 살피고 모니터와 수행 연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몇 군데에 불을 꺼 조도를 맞추어 주었다. 아빠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게 서툴러 보였다. 아빠는 야간 근무가 많아 평소 육아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큰아이도 열이 나는 데다 아이 엄마는 운전을 할 줄 몰라 자신이 아기를 데려왔다고 했다. 수액을 맞으려면 앞으로도 몇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지금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아이가 보채고 젖병을 밀어내기만 한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베테랑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직 자신의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이미 수없이 많은 아기를 안아 젖병을 물리고 때로는 속삭이를 다시 말아주며 신생아 보육에는 도 같은 그녀였다. 간호사의 공식 업무가 아닌 일도 그녀는 흔쾌히 감당하곤 했다. 아기는 간호사의 품에서 분유를 충분히 먹은 뒤 곧 잠들었다. 아빠 또한 일터와 응급실에서의 피로가 한꺼번에 덮친 듯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아빠와 아기는 똑같은 얼굴로 입술을 약간 벌린 채 단잠에 빠졌고 우리는 와, 이번 방 아빠랑 아기는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하며 아빠까지 몰래 한 세트로 귀여워했다. 소아응급실의 많은 장면 중 가장 귀한 것은 단연 곤히 잠든 아이와 부모님의 모습이다. 고요한 새벽 2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며 돌보는 아름다운 장면이 내 앞에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모습은 문득문득 무뎌지는 나의 눈과 심장을 움켜쥐고 가족이 주는 충만함과 행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단 하나의 존재인지를 머릿속에 쏟아붓듯 가르쳐준다. 대충 섞어놔도 다시 찾아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꼭 닮은 부모와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 보고 있노라면 집에서 잠들어 있을 나의 아이들도 생각나고 나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계실 부모님과 남편 생각도 나고 그 모든 익숙함이 새롭게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육아한다. 불을 켜두는 것이 덜 불안할지, 불을 끄고 좀 재우는 게 나을지, 에어컨 바람에 춥지는 않을지, 이불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지, 아이 곁을 지키느라 밥대를 건너뛰었을 것이 분명한 부모님이 배가 고프지는 않을지,
집에 혼자 있다는 5학년 누나는 괜찮을지. 행여 아이들이 깰까 목소리를 낮춰 소곤소곤 사소한 걱정을 나누는 밤. 그건 일이라기보다 우리끼리 몰래 누리는 사랑스러움의 시간이었다. 모두의 엄마라도 된 양 잠들어 있는 아이와 가족을 위해 마음 한 조각을 초콜릿처럼 떼어 침대 곳곳에 숨겨놓는 우리만의 놀이. 내가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 매일 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배기의 천사들이 깃털처럼 소아응급실에 나부낀다. 세 종류의 보호자들. 진료 중 부모들이 우는 아이를 어르는 상황을 크게 괜찮아 파, 미안해 파, 누가 파로 나눌 수 있다. 괜찮아 파의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별 문제 없지만 아이 본인은 하나도 괜찮지 않으므로 부모의 말에 불만과 불신이 싹튼다는 문제가 있다. 나는 정말 안 괜찮단 말이지. 미안해 파의 경우 이 표현이 모성애의 표출이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다만 부모의 내적 스트레스와 자기 연민이 극대화된다는 부작용은 둘째치고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픈 것이 부모가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오기는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행위가 어쩐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낯선 사람들 손에 무방비로 맡겨두는 것만 같으니 괘씸함과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다. 병원에 온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적절하게 갑질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이 또한 아이의 병 앞에서 애초에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 엄마 아빠는 너의 보호자다. 너를 낫게 하기 위해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 기본이 무너지니 아이들은 점점 더 부적절하게 짜증을 내고 부모들은 약 하나 먹이기 어려운 상태로 쩔쩔매며 온갖 과자에 동영상이나 가져다주는 안타까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사실 며칠 앓고 마는 감기에 걸린 거라면 그래도 된다. 어리광 좀 부리고 응석 좀 받아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큰 병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 치료 중이라거나 재발과 관련된 기복을 자주 겪는다던가 특히 재활 등 환자 본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대응은 단순한 우쭈쭈가 아니라 독이 된다. 자식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누가 아파이다. 어이구 누가 그랬어. 누가 한술 더 떠. 선생님이 그랬어? 뗐지? 까지. 진료 과정에서 저 말을 대충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은데도 들을 때마다 여전히 당혹스럽다. 제가 너를 아프게 했다는 건지 제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건지 그런 사람한테는 뗐지 하라고 가르치는 건지 도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게 남 탓을 먼저 가르치고 세상이 너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아이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아픈 아이 어른으라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일이냐고 묻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양육하는 어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아이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맞다. 그런 종류의 말을 듣고 자라다 보면 당장 본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부리 탓을 하기가 쉽다. 여기 돌이 있어서 누가 이걸 안 치워놔서, 그리고 더 자라서는 친구 탓, 부모 탓, 동료와 상사, 나라와 세상 탓을 할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의 내면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겠는가?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경고를 제외하면 미취학 연령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소 초등 저학년까지는 세상을 밝고 긍정적이며 호의적이고 따뜻한 곳으로 인식하고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과 나를 도와주려는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습관, 온 세상이 나를 돕고 있다는 확신. 자존감은 바로 이런 경험들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 항해의 비밀. 소아응급실의 밤은 바다와도 같다. 쓰나미 같은 환자가 들어와 단 한 명만으로도 응급실이 초토화되는 밤이 있는가 하면 잔파도 같은 소소한 경환들이 무수히 줄지어 들어오는 날도 있다. 잔파도인 줄 알고 나섰다가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저녁에 붉은 선형 노을을 믿고 떠났다가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맞닥뜨리기도 한다. 검은 바닷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고 하늘은 난데없는 순간에 비를 뿌린다. 항해는 깊고 멀수록 더 어렵고 위험해지게 마련이다. 이곳은 낡고 작은 구명정. 낚싯대와 작살 하나만을 지닌 채 나는 언제나 혼자 떠나야 한다. 무태 등대는 이미 보이지 않은 지 오래. 손에는 오래된 항해 지도와 나침반이 있지만 바다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의지해야 하는 것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북극성, 손끝에 닿는 바닷물 온도와 미묘한 해류의 움직임, 수없이 바다로 나오며 깨우친 온몸의 감각뿐이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잘 배웠으나 말과 글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똑같이 가르쳐주기는 더욱 어려운 항해의 비밀. 아무리 애를 써 노를 젓는다 해도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언제라도 이 구명정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른다. 신생아 2명이 나란히 접수되었다. 둘 다 미열이 있고 평소와 달리 보챈다고 했다.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같은 활력 징후도 두 아이가 거의 같았기에 환자 명단에 뜬 순서대로 이름을 불렀다. 생후 28일. 아이는 개구리처럼 몸을 웅크린 채 용을 썼다.
얼굴은 발개졌다가 뽀얘지기를 반복했고 속사계를 벗기자 팔을 푸드덕하며 놀란 듯 움직였다. 조심하느라 손을 비벼 대우고 천천히 움직였지만 내 손이 닿을 때마다 아기는 몸을 꼬며 낑낑대더니 이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급히 배와 가슴을 속삭이 한 겹으로 덮어주고 살짝 몸을 누르듯 몇 번 토닥거리자 아기는 곧 조용해졌다. 해소리는 깨끗하고 가슴의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심장에서 잡음이 아주 크게 들렸다. 청진기를 떼지 않은 채 엄마에게 눈짓을 보내자 아, 잡음, 다음 주에 심장 초음파를 보기로 했어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기는 혈색이 좋고 체중이 충분히 늘고 있었으며 잘 먹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다. 집으로 데리고 가 평소처럼 돌보시되 예약되어 있는 심장 초음파는 꼭 확인하세요. 안녕, 귀여운 아가.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생후 23일. 누워있는 아기의 자세가 이상하다. 전반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 있고 적절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 혈색이 나쁜 정도는 아니었으나 응시하는 눈빛이나 눈꺼풀의 깜빡임이 부자연스러웠다. 한 번씩 불쑥 움직이는 팔과 다리나 간간히 입맛을 다시며 멍해지는 얼굴도 신생아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으나 심장에서는 작게 잡음이 들렸다. 수유량은 제법 줄어 오늘은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고 했다. 활력 징후는 모두 정상이고 37.5도씨의 체온도 신생아임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호흡곤란이 있거나 구토를 한 것도 아니고 기침 콧물 같은 가벼운 증상조차 없으니 객관적인 지표로만 평가하자면 심장 잡음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난 지 3주를 겨우 넘긴 상태였고 뇌와 심장을 포함해 신생아 시기의 중한 병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곤 하기 때문에 아기가 다시 활발히 움직이며 잘 먹고 애매한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시켜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경련이 의심되는 움직임에 흔하지 않은 위치와 패턴의 심장 잡음까지 동반되었으니 아마도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말로 하기엔 모호하고 장황하지만 신생아의 증상이란 언제나 그런 식이고 그렇기에 신생아의 안녕은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 어머니, 입원시키는 게 좋겠어요. 나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말로 거듭 설득했다. 그러나 보호자는 미열이 걱정되어서 왔을 뿐이고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입원을 강요하느냐며 자의 퇴원 서류를 휘갈겨 쓰고는 끝내 아기를 데리고 떠났다. 외래도 잡지 않고 가버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회사업실에 전화해 아기가 다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고 힘없는 요청을 남기는 것, 고작 그뿐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간 뒤 아기는 급격히 나빠진 상태로 119를 타고 다시 응급실로 왔다. 그때는 이미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태여서 즉시 집중치료실로 입원해야 했다. 나는 나를 탓해야 할지 보호자를 탓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 비바람이 지나갔다. 어떤 바위는 맑게 반짝이지만 단단하지 못한 사고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맑은 날의 고요한 바다 위에서 멀리 볼 때는 그중 어느 것이 안전한 바위인지 알 수 없다. 멀리서 물고기떼가 몰려오지만 그것이 풍요로운 귀환을 약속해줄 정어리 떼인지 나를 해하고 집어삼킬 상어인지 확신할 수 없다. 많은 전문 지식이 글과 그림으로 세상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은 경험에 의존해야 한다. 일반의 언어로 쉽게 설득할 수 없는 것, 상식으로 간단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 뗏목 하나 모는 게 뻔하지 뭐. 세상은 쉽게 말하지만 온갖 장비와 모니터가 붙은 대형 선박보다 오롯이 돛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뗏목의 항해가 더 쉬울 리 만무하다. 그 중심에 있는 존재가 말로써 본인의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는 더욱 그렇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지고 있다. 정확히 5년째 간격이 고른 계단처럼 착착 줄어드는 전공의 숫자는 똑같은 숫자로 착착 줄어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예고편이다. 아이의 혈색, 숨소리, 목소리 하나로도 위험을 잡아낼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이미 충분히 훈련된 전문의들마저 소아청소년과 진료 현장을 떠난다. 경험의 축적과 전수가 사라지는 소아청소년과 노인이 사라지는 바다. 우리는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을까? 드라마 속 의사들은 어디 있을까? 진료 차트엔 못 쓰는 이야기. 소아응급실의 진료 구역 컴퓨터에는 창이 5개 띄워져 있다. 의무 기록을 입력하는 창, 투약이나 지시 등의 처방을 입력하는 창, 영상 검사 사진을 보여주는 창, 잘 정리된 최신 의료 지견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의학 포털 사이트, 그리고 메신저. 환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의무 기록창이다. 우리는 그곳에 환자의 첫인상부터 치료 계획에 이르기까지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된 언어로 자세히 적어 놓는다. 처방을 등록하는 창에는 약물의 이름과 용량, 농도, 속도, 적용되어야 할 처치의 이름과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입력한다. 간호부에서는 입력된 처방에 따라 투약과 간호처치를 수행하며 그 내용은 다시 투약 기록과 간호일지로 남는다. 엑스레이나 CT 등 영상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간히 영상 전송 시스템 창을 열기도 하고 까다로운 병의 세부 내용이나 자주 쓰지 않아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약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 검색창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중 유일하게 알람이 설정되어 있는 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신저다. 의사와 의사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 또는 여러 명에게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단체 대화방으로 열어둔 곳도 있다. 처방창으로 입력해 두었지만 더 자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거나 기록으로 남길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이 메신저 대화의 대부분을 이룬다. 그리고 종종 우리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 남몰래 나누는 내밀한 이야기들도. 얼마 전 소아 중환자실에 아이를 입원시킨 한 어머니가 우연히 CCTV 앱에 녹화된 간호사들의 애정어린 목소리를 공개해 훈훈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라며 칭찬을 했지만 소아병동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실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곳은 마침 예전에 내가 일했던 병원의 소아중환자실이었다. 벽과 난간, 잠깐 스쳐 보인 침대 시트와 환자복만으로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약을 주고 등을 두드리고 키우고 결국은 어딘가로 떠나보냈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부디 따뜻한 집, 안전한 부모의 품이길 바라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보육시설로,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떠나기도 했다.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면 우리는 먼 길 가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감격해하기도 슬퍼하기도 아파하기도 했다. 아이 건강이 좋아지면 함께 기뻐했고 아이가 나빠지거나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함께 울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는 아이들과는 정이 많이 들기도 했다. 병원에서 나고 자란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에게는 100일 잔치나 돌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었지만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자 라는 진심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하루 한두 번의 면회로는 아쉬움을 달랠 길 없을 부모님들을 위해 바쁜 일과를 쪼개어 정성스레 쓴 육아일기를 건네기도 했다. 그뿐인가 아이들 곁에는 협의 진료를 보러 온 다른 과 의료진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 환자도 아닌 아이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한참을 바라보다 소리 없이 사라지곤 했다.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노트 한 장, 답변 몇 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몇 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려가 숨어 있었는지. 새벽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는 영상의학과 기사님들은 또 어떤가?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 수액줄 하나라도 건드릴까? 숨까지 참아가며 아이들을 조심조심 다루었다. 간혹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 면담을 나오는 사회복지사들은 주치의와 이야기하는 내내 아기의 호도할 만한 손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나누곤 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우리에게 한 아이의 치료는 중환자실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수많은 지원부서들까지 온 병원이 함께 손을 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오늘은 혈색이 좋아졌네, 예뻐졌구나 하며 말을 건네보지만 내가 남긴 의무 기록에는 혈류 순환 상태가 좋은 분홍색 피부, 전일에 비해 호전됨이라고 적힐 뿐이다. 왜 이렇게 살이 안 오르지? 좀 더 잘 먹으면 좋을 텐데. 속상해하며 수유 처방을 입력하지만 차트에는 2시간 간격 15cc, 금일 체중 200g 감소로 적어야만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의사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까닭이다. 눈에 보이는 기록은 법적으로 10년 동안 서버와 창고 안에 보관된다. 그러나 그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아이가 곁에 머무는 내내, 어쩌면 아이가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무는 내내 병실을 맴돌다 떠나고 문득 다시 피어나기를 반복한다. 아이와 면담할 수 있게 엄마 좀. 이런 경험은 정들 겨를도 없어 보이는 응급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쉴 새 없이 알람을 울리며 전달되는 우리의 메신저 속에는 이번 암흑의 환자가 한 번 더 구토했습니다 같은 담백한 사실도 있지만, 아빠가 다친 아이에게 너무 관심이 없고 관계도 불분명해 보여요. 더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처럼 보호자 앞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불안한 염려도 있다. 방금 온 보호자가 3분 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보호자들이 너무하네요. 하며 솔직한 하소연을 주고받는 틈틈이 아이가 엄마 앞이라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따로 면담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엄마를 다른 곳으로 좀 불러내 주시겠어요? 와 같은 우리만의 하얀 거짓말과 비밀이 오가기도 한다. 의학적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와의 관계에 능숙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는 진료 너머의 내용들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김 선생, 설명은 맞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엄마가 너무 놀라지 않겠어? 박 선생, 저렇게 물려서 온 아이들은 반드시 다시 물려서 와요. 다른 가족들이 개를 두둔하는 걸 보니 환경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반려견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좋겠어요. 중요하지만 숨겨야 하고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 모든 마음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도 드라마 속 의사들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한 번씩 아쉬운 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감추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응급실은 환자들이 밀물처럼 들고 썰물처럼 떠나는 곳이니 우리의 애정은 그 짧은 만남으로 인해 진정성을 오해받기도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는 탓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 마음속의 다정을 다 내어 보이는 것은 결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로하는 말은 때로 치료의 의지를 유약하게 만든다. 배려의 단어들은 종종 냉철한 판단을 방해한다. 놀란 마음을 달래주고자 건넨 상냥한 말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란 마음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도 있고, 한 스푼의 희망이라도 주고 싶어 애둘러 긍정적으로 덧칠한 표현이 질병에 대한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 감정적인 표현을 삼가고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한 냉정한 단어들을 굳이 고른다. 그리고 그렇게 가라앉힌 마음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메신저 속 활자로 조용하고도 분주하게 되살아난다. 9살 큰아이가 집에 혼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가능하면 빨리 보낼게요. 저쪽 자리가 너무 춥던데 이불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보호자가 검사를 안 하고 가겠다고 한다고요? 애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다시 가서 설명할게요. 엄마가 만삭이던데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요. 친절한 드라마 속 의사들 덕분에 우리의 존재가 종종 비교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멋진 드라마 속 의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현장의 의료진이다. 감동적인 대사들 대신 건조한 설명만이 오가는 진료실이지만 그 마음은 우리의 메신저 행간, 조용히 주고받는 눈빛, 굳이 치료를 강요하거나 혹은 말리는 의사들의 고집 사이 어딘가에 언제나 숨어있다. 음악을 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것에 진심이듯 평생을 전투기에 오른 조종사가 비행기의 엔진 소리를 사랑하듯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 대해 그렇다. 서로가 서로의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 환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을 위해, 아니 끝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노라. 스스로 떳떳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메신저를 켠다. 괜찮다고 말해도 된다면. 소아청소년과에는 다른 어떤 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대상은 1초 전에 태어난 신생아부터 나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는 만 18세까지를 아우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나이나 성별, 성장 속도와 발달 단계, 2차 성징의 발현과 나아가 심리적 사춘기의 출현 시기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어느 한 명에게도 표준화된 치료를 함부로 들이댈 수 없다. 정상적인 성장 발달에는 신체의 변화 과정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증상이 있다. 다만 어른의 기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도 그것들을 대개는 불안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이런 내용이 질병인 줄 알고 병원에 찾게 된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쉽게 치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0개의 문제가 있다면 그중 90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변주이고 5는 추적해야 하는 변화의 상태, 나머지 5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병적 상황이다. 그러니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치료가 개입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나머지 영역의 정상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을 매번 따져야 한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진료에는 유난히 지켜보자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크면서 좋아진다는 말은 오직 소아진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라는 말은 성인을 진료할 때에도 종종 나오지만 소아진료에서 그 시간이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안 낫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길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좋아했다. 이 말은 의사에게 높은 확률로 이상 없다는 확신이 있고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아이에게는 불필요한 치료적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열은 괜찮아요. 이 정도 기침은 오래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드물게는 악화되기도 하지만 열의 9 이상은 호전되니 좀 기다려보죠. 대개는 괜찮을 겁니다. 나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엄마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참 좋았다. 내가 같이 책임져 줄게요 하는 마음과 너 꼭 괜찮아야 해 하는 당부가 함께 담긴 말인 것만 같아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를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괜찮다는 말을 아끼고 있다.
10여 년 전 우리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보호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라고 말해 들었다. 5년쯤 전에는 똑같은 말을 하면 괜찮겠죠? 하며 염려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못할지언정 일단 믿어주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괜찮다는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에까지 책임을 강요받는 것 같은 부담과 그로 인한 공포가 한 번씩 몰아치는 것을 느낀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같은 경험을 호소한다. 최근 잇따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소소한 진료를 하는 중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면 확실히 괜찮은 거 맞죠? 책임지실 수 있죠? 나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 듣고 난다. 그러고 나면 완치뿐 아니라 부작용과 합병증에도 일정 지분의 책임을 느끼게 되는 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나쁜 가능성을 더 전할 수밖에 없다. 보호자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불안하니 확실히 하고 싶고 기약이 없으니 염려가 되고 의사의 확언 한마디만 더해진다면 조금 더 안심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의사로서는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나쁜 결과의 범위가 크고 가짓수 또한 많기 때문에 그런 추궁을 당하면 보호자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부담까지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소아 청소년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이를 보는 의사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과 한 팀이다. 아이의 건강과 회복을 부모님 다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 또한 아마도 주치의일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기쁘고 예뻐 소아 청소년과를 선택했고 이 순간에도 아이가 호전되는 것이 나의 능력이자 자부심이라고 여기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다. 사명감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라는데 그런 뜻에서 내 환자를 눈앞에 둔 의사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고 믿는다. 의료에는 100%가 없다. 30을 50으로 만들고 50이던 것을 80으로 끌어올리면 현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더 잘하는 방식으로의 시도와 변화, 시행착오를 인정해야 한다. 의사는 자신을 찾아와준 보호자의 믿음에 고마워하고 보호자는 아이를 위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며 애쓰는 의사를 신뢰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괜찮을 거라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아이를 안고 키워가는 아름다운 진료실 풍경을 꿈꾼다. 무대 뒤의 의사들. 오랜만에 단골 환자가 왔다. 응급실에 단골이라는 말은 썩 어울리지 않지만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 번 만나는 환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17살의 부정맥 환자. 아이는 벌써 10번이 넘게 응급실로 실려왔고 그중 5번을 나와 만났다. 학교에서 증상이 나타나 선생님과 급히 오는 바람에 엄마는 치료가 끝난 뒤에야 도착했다. 엄마는 나를 보더니 어머나 선생님이 계셨구나. 다행이네요. 하며 손을 뻗어 익숙하게 인사를 건넸다. 몇 가지 처치 후 심장박동 리듬을 성공적으로 회복한 아이는 예쁘게 웃으며 다시 학교로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럼 되고 말고. 오늘은 내가 계속 있긴 할 텐데 다시 안 오면 더 예쁘겠다. 아이는 한 번 더 배시시 웃으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응급실을 떠났다. 매일 많은 사람이 응급실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다. 내일이 되기 전에 환자는 집으로, 외래로, 병실로 떠난다. 어떻게 되었나 궁금한 마음에 수술 기록이나 입원 차트를 열어볼 때도 있지만 응급실 진료 후에 열람 기한이 다하면 그조차 여의치 않다. 오늘처럼 나를 기억해 반겨주고 믿어주고 내가 있어 안심이고 다행이라고 표현해주는 환자를 만나는 건 마치 선물과도 같은 일이다. 오래된 기억, 오래 그립던 말, 내 환자, 어머니와 아이의 편안한 얼굴에 문득 안도감이 밀려왔다. 응급실로 자리를 옮긴 지 9년째 내내 마음 한구석이 아쉬운 건 그래서일까? 이전에 일하던 병원에서는 심장이나 복부, 뇌 수술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다. 특히 심장 수술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심장이 버틸 수 있도록 또는 수술 전후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소아청소년과에서 몸을 만들어줘야 하는 영역이 있었다. 간이나 장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아주 예민하게 체중이나 영양, 혈액 검사 수치와 감염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수술의 성공 여부는 술기 자체의 전문성에 가장 많이 의존하지만 수술 전과 후 내과적인 처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해내는가 하는 것도 수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보통 수술 전까지 아이를 보살핀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소식이나 인사가 잘 도착하지 않는다. 수술실이나 위태위태한 회복실에서 아이의 목숨쯤을 말 그대로 움켜쥐고 끌고 가는 마취과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마취의들의 이름은 오직 수술 기록지 위에만 조용히 머물 뿐이다. 그리고 이곳 응급실. 급한 마음과 위중한 상황으로 아이를 올려보내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그 다음에 대해서 전해들을 방도가 별로 없다. 경황이 없어서겠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언제 병실로 올라가냐, 언제 수술을 하냐 다그칠 뿐 응급실에서의 처치가 그 후의 치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종종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환자들은 당연히 의료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게 마련. 그리고 나는 아무튼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까닭이다. 나는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관객을 객석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조연으로 등장하며 주연이 잘 연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면 우리를 서로를 칭찬해준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해준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어. 환자가 너를 만난 건 복이었을 거야. 굳이 그렇게 말해준다. 물론 의사들은 대체로 말랑말랑한 말에 재주가 없는 편이므로 표현은 전혀 다르다. 어제 험한 환자 왔더라. 이야, 그 환자를 어떻게 봤냐? 고생했네.
기껏해야 이 정도로 축약된다. 미안하지만 후배나 전공인 경우에는 혼을 내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가만 놔두는 것도 사실은 다 칭찬이다. 우리는 무대 뒤의 의사들, 그림자로 살아가는 의사들이다. 그렇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솔직히 무대 위의 박수 소리가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감히 부탁드리건대 혹시 언젠가 병원 생활을 겪게 되고 혹시라도 이 얘기가 기억나거든 보이지 않는 무대 뒤의 의사들에게도 여러분의 안녕을 한 번쯤 전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겠지만 그 다음 환자에게 분명한 메아리로 답할 것이다. 결정적 장면.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엄마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잠시만 끊어보라고 했어요. 금방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달 전 다른 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몇 번을 불러도 안 오길래 돌아봤더니 거실 가운데 서서 멍하니 엄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빨리 안 오냐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선체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아이가 들은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고. 그러니 아이는 어떻게든 다시 눈을 뜨고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한다고. 자신이 정말 하려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나를 붙잡고 온몸으로 말했다. 어떤 날은 희망을 말하고 또 어떤 날은 침묵해야 하는 나는 이 순간이 그녀들에게 또 어떤 결정적 장면으로 남을지 몰라 애써 말을 고르고 사진으로 상황을 이해시키며 눈물을 숨긴다. 인생에는 마치 사진으로 찍어 박제한 듯한 장면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다. 나의 결정적 장면들에는 스스로를 힘껏 안아주는 위로가, 정수리 위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듯한 환희가, 무지개 같은 기쁨이, 파도 같은 성취가 있어야 하며 어떤 일을 겪든 나는 그런 긍정의 이미지들만 남겨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그렇게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다가 때로 남편이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바뀌던 때를 문득 돌아보았다. 그 장면들은 내가 일부러 상처 입혔거나 무심하여 미처 다 헤아려 주지 못한 후회의 순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지 말걸. 한 번 더 참을걸. 더 곱게 말할 수 있었는데. 깊숙이 사랑하는 상대일수록 후회는 진하고 놓쳐버린 기회는 속수무책으로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수치와 회환의 순간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감히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순간에도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기회는 영원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결정적 순간들을 무한히 모으고 고통을 기억하기로 한다. 매일매일을 후회 없이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 결정적 순간은 부디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네. 저희가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책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시던가요? 좋은 낭독이란 책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좋은 낭독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저희가 오늘 낭독을 아주 잘한 걸로 네, 책 내용에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공간 초록 리본 도서관 러빙엔즈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에 대해 또 남다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 책을 나누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쾌히 이 좋은 장소 쓰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과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저희가 몰입해서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북은 오랫동안 프로 성우들이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같은 전문 오디오북 내레이터들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디오북에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칠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